120 보면은 이제 용기 속에 있는 메르쿠리우스인데 밀폐된 그릇 안에는 메르쿠리우스예요. 연금술의 용기는 구형 우주를 모방한 것이다. 우주가 구로 되어 있고 온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인 거죠. 전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원형이어야 된다. 여기서는 그 원형이 이렇게 완전한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 세 개 다. 별의 영향이 작업의 성공을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우주를 상징하는 게 별이기도 해요. 또 별은 하나 초월적이고도 외재적인 것이기도 하고 영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별의 작업은 연금술 용기 바깥에 있는 것이죠. 연금술 용기 바깥에 있는 별의 영향이 연금술 안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작용을 연결해주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의 영향이 연금술 작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자의 아들 라피스 또는 기적의 돌을 품고 있는 모체 또는 자궁이다. 모체가 현자의 돌을 품고 있는 모체다. 그리고 자궁이다. 그럴 때 그 여성의 자궁, 모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고도 그런 우주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은 R로 상징되기도 해요. R.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생명체를 품고 있는 근원. 그래서 연금술의 용기는 둥글어야 하는 거고 R의 형태라야 된다. 마치 그 R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연금술의 용기 안에 모든 원재료가 다 있어서 그것이 작용을 해서 여러 작업을 거쳐서 이제 금으로 탄생하는 철학자의 아들로 탄생하는 과정이 연금술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연금술적인 과정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래서 연금술의 모든 개념과 같이 용기 역시 하나의 신비한 관념, 즉 고유한 상징을 가진다. 그래서 연금술의 그 용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릇은 내부, 그런 내부에 있는 물질이 천상의 물체, 이건 별로 상징이 될 수 있겠죠? 천상의 물체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메르쿠리우스는 물이면서 불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서 불인 메르쿠리우스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물 메르쿠리우스는 신성한 불이기도 하다. 물이면서 불이에요. 이게 이제 이중성이에요. 메르쿠리우스의 이중성. 남성성이면서 여성성을 대변하죠. 액체면서 기체면서 고체이기도 해요. 동일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모양만 달라지는 것이죠. 자, 왜 물이면서 불이냐? 물하고 불은 완전히 대극이고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물을 끓여보세요. 증기가 되죠. 그리고 그 증기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물하고 불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어둠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도 빛은 어둠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라고 돼 있어요. 어둠과 빛이 원래 하나라고 돼 있죠. 기가 막혀요. 고대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메르쿠리우스는 신성한 불이기도 하다. 메르쿠리우스의 특징 이중성. 왜 이중성을 갖느냐?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 전체성을 상징하면 반드시 이중적이라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은 고도로 증기성이다.
그래서 중류 작업을 거쳐 물을 중류하면 이제 증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메르쿠리우스는 연금술의 전체 과정에서 유일한 불이다. 그 불이 바로 모든 것을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원천인 거예요. 에너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불, 비밀리에 작업하는 신비한 불이에요. 메르쿠리우스는. 한 문헌에 따르면 메르쿠리우스의 심장은 북극에 있으며 그 메르쿠리우스는 불과도 같다. 이 불은, 북극에 있는 불은 오로라. 여러분 오로라 봤죠? 사실 그는 다른 텍스트에서 말하듯이 하늘의 영을 담고 있는 자연의 빛에 보편적이고 눈부신 불이다. 그러니까 메르쿠리우스가 불이라고 얘기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인 거예요. 눈부신 불이고 자연의 빛이고 보편적인 빛이다. 불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건 이제 융 원전에 나온 이제 융이 한 얘기죠. 철학적 불, 라피스로서의 메르쿠리우스죠. 메르쿠리우스는 원진료이면서도 라피스이기도 해요. 라피스를 낳기도 하면서 라피스 자체이기도 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메르쿠리우스는 종종 철학적인 불 또는 연금술사 영혼의 내면의 불과 동일시되었다. 내면의 불. 메르쿠리우스가 그 내면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불을 상징하는 연금술 원재료가 뭐죠? 유황. 유황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불의 상징으로서의 유황, 태양의 상징으로서의 유황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종종 나올 겁니다. 이 내면의 불은 연금술 작업의 원동력이자 영감의 원천이며 개인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의 촉매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르쿠리우스는 조절 원리다. 연금술 실험에서 불은 소성, 석회화 과정이죠. 증류, 승화 같은 다양한 작업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불을 얼마나 가열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마치 철을 재련할 때 이제 담금질하는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 이제 통제하듯이 메르쿠리우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의 적절한 적용과 조절을 관장하는 원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래서 이제 불로서의 그 메르쿠리우스 위에 있는 그 그림은 이것은 원래 이제 불로서의 라피스. 라피스가 그 자체가 불이에요. 철학자의 돌. 그러면서 동시에 메르쿠리우스도 이제 불로서의 기능을 한다.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제 헤르메스 인격이죠. 그래서 종종 또 메르쿠리우스는 헤르메스라고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헤르메스와 메르쿠리우스의 관계를 봤습니다. 무엇이 유사한 점이냐?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와 메르쿠리우스가 어떤 점이 닮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죠. 그릇의 본체 안쪽을 보면 신화 속 인물인 메르쿠리우스 또는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날개를 가진 누드 남성이 있는 것은 이제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드 남성이라고 해요. 이것은 모든 물질에 존재하는 변형을 일으키고 휘발성이 강한 본질과 관련된 연금술의 메르쿠리우스 원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날개라고 하는 게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휘발성, 중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것과 저것을 연기하는 매체,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쿠리우스와 헤르메스 사이의 주요 상징적인 연관성을 보면 이제 이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헤르메스는 누구냐? 지식, 지혜, 소통, 또 이제 신계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보죠. 그리고 인간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메르쿠리우스와 헤르메스 사이의 이제 유사성은 뭐냐면 유동성이고 전환을 하는 것이죠. 이 전환이 변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여 영역 간의 변형을 나타낸다.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영이기도 하죠. 또 이동을 상징한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의 이동.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금술에서 메르쿠리우스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액체를 고체인 금속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허용하는 과도기적이고 변화 가능한 본질을 상징한다. 항상 변화하는 유동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심지어는 돌이라든가 우리가 보지 않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다 변화하고 있어요. 생명성이 있는 것이죠.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중성이죠. 헤르메스는 진실과 거짓, 깨어있음과 잠자는 것과 같은 상반된 성격을 지닌 이중인격을 가졌다. 헤르메스가. 마찬가지로 메르쿠리우스는 연금술적인 결혼에서 남성과 여성, 왕과 여왕의 상징으로 그 상반된 것들이 결혼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머리가 둘로 달린 이제 양성체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런 그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타날 겁니다. 뭐 같아요? 이 이중성, 진실과 거짓, 깨어있음과 잠자는 상태 같은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뭐죠? 트릭스터예요. 트릭스터가 이런 이중성을 갖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렇지만 그 이중성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설을 통해서 깨달음을 줘요. 그 역설 속에는 역설적인 그런 진리가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땐 말도 안 되고 상충되는 것들이 우리를 혼란 속에 잡아 가두기도 하지만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줄 때가 많잖아요. 그 역설적인 존재가 트릭스터고, 그러니까 메르쿠리우스는 트릭스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 트릭스터가 경험적으로 체험되는 것은 뭐죠? 뭘 통해서 체험되죠? 그림자를 통해서 트릭스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자의 개념이 훨씬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념이 이렇게 중첩돼요. 그 중첩되는 개념 속에서 어떤 것을 정확한 상황에서 적용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적용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자웅동체다. 헤르메스 전통에서는 헤르메스를 중성적인 존재로 묘사하기도 한다. 메르쿠리우스 역시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통합한다. 그리고 마법적인, 마술적인 지식을 갖는다. 이게 트릭스터잖아요. 어쩌면 마법사처럼. 트릭스터 신으로서의 헤르메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트릭스터 신으로서의 헤르메스는 연금술의 비밀스러운 추구와 병행해서 난해한 지혜,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사기꾼들이 벌리는 이상한 행동 같은 그런 난해한 지혜와 신비로운 예술을 주도합니다. 꿈에서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듯이 굉장히 헷갈리게 한 존재가 나중에는 뭔가를 깨닫게 하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꿈에서는 주로. 동화 속에서도 트릭스터가 굉장히 많아죠. 뭐 난쟁이가 뭐 트릭스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마법사가 트릭스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뭐 노현자들이 트릭스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노현자 이미지가 트릭스터 이미지하고 겹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현자라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 아주 굉장히 고고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헷갈린 이제 이런 인격으로 이제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트릭스터를 그림자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때로는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트릭스터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릭스터 원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